5.18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며 5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했습니다. 올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는 국정 안정론과 정권 견제를 각각 전면에 내세우고 13일간 총력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정치권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회전. 오늘은 여야 정치권이 총집결한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과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새 정부 초대내각, 이를 둘러싼 여야의 셈법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42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거행됐습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총집결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헌화와 분향으로 시작된 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헌법 그 자체인 5월 정신을 확고히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5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며 우리 국민의 단결과 위기와 도전에서 지켜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인 5월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겠다고도 밝혔습니다.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를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입니다. 기념식 마지막 순서 5.18 상징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윤 대통령은 물론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 불렀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보수정당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과해 입장했고 앞서 유가족과 면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5.18 기념식엔 윤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실 참모진과 새 정부 장관들, 국민의힘 의원 등 100여 명이 기차를 타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역대 가장 많이 보수정당 정치인들이 참석해 통합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국민의힘은 5.18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5.18 기념식 참석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그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시사한 데다 여야 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혜련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지난해 11월에도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도 개헌 논의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가 헌법 전문에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정치개혁특위, 정개특위를 확대 개편해 헌법 개정 정치개혁특위, 약칭 헌정특위로 새롭게 구성할 것을
여당에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내 의견을 한번 수렴해볼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조문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5.18 정신을 전문에 포함하는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을 계기로 여야 모두 5.18 정신 헌법 명기에 공감대를 넓혀가는 분위기인 만큼 개헌 논의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국회 통과 이후엔 국민투표가 치러지는데 유권자의 과반이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안이 확정됩니다. 국회방송 임혜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여파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를 부정했다고 반발하며 인준안 부결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발목 잡기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모레 열립니다. 총리 인준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민주당은 협치가 끝났다며 한 후보자 부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득권을 대변할 사람을 피하고 피해서 사람을 찾아도 모자랄 판에 가장 기득권이 강한 조직의 대표들을 총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꼭 임명해야 됩니까? 다만 당내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 잡기 프레임에 빠질 수 있는 만큼 인준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인준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인준안 부결을 시사하자 국민의힘은 국정운영 발목 잡기라고 반발하며 부결에 대한 책임도 야당에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것을 인준을 미루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발목 잡기이고 부결에 대한 책임도 야당에 있든 여당에 있든 그 판단을 국민들께서 하실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에도 청문회에서 문제가 팩트로 나온 게 없지 않냐며 민주당의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최대 변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입니다. 정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경우 민주당도 한 후보자 인준 찬성에 대한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내일부터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에서 각각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국정안정론과 정권 견제론을 내세우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실시되는 첫 전국 규모 선거로 여야의 사활을 건 승부가 예상됩니다. 지방 권력 쟁탈은 물론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과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특히 이번 선거는 미니 대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송영길 후보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김은혜, 김동연 후보가 맞붙는 등 거물급 인사들이 나섰고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이재명 후보도 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며 국정 안정론을 내세운 국민의힘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절반이 넘는 9곳 이상을 차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7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기존 지역구 4곳에 더해 강원 원주갑을 탈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진짜 축하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광주에서 우리가 대전진, 대도약을 이룰 것이고 모두 승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화이팅! 더불어민주당은 중앙과 지방 권력의 균형을 맞춰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을 해야 한다며 견제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8곳 이상 승리하고 재보궐선거는 기존 지역구 3곳에 더해 경남, 성남 분당갑 탈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이후에 판세 조사는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 정치적 이벤트가 지나면서 저는 대선 이후 잠들어 있던 민심들이 비로소 기지개를 켜고 여야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31일까지 13일 동안의 총력 유세전에 돌입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은 내일 새벽 0시 천안에서 첫 선거운동에 나서고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출마지인 인천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이 주최한 토론에서 경기도의 주거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신은 전관예우를 모두 거절했다며 경쟁 상대인 김은혜 후보에게 견제구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공약으로 꼽았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과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값 아파트 공급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 지적엔 공급 확대까지 포함한 종합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공급에서의 반값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또는 주택 예약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집값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의 수건 사업인 GTX 노선 확장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과 민자 간에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할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면서 그 절차를 지금부터 밟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묻자 통합보다는 대립이 부각되고 경제 상황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등 걱정되는 점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 정치나 외교 관계에 있어서의 아마추어리즘, 국민들의 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추경에 있어서도 거의 분식 회계에 가까운 여러 가지 방법들 제시하는 것 보면서 상당한 우려를. 경쟁 상대인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 대한 견제도 잊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비서관 그만두고 제 기억에 맞다면 39 나이에 KT 전무로 간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일종의 전관 예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관 예우 없는 깨끗함이 자신의 비교 우위라고 밝힌 김동연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그만둔 이후 부총리 연봉의 20배를 받는 자리 등을 모두 거절했다며 청렴한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또 김은혜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는 재산세를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문제에 대해선 부동산 폭등에 민간이 폭리를 취한 것이라며 특검이든 검찰, 경찰이든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밝혔고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놓고는 당시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자신이 주장한 점진적 최저임금 인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관훈클럽이 주최한 6일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 마지막 날인 내일은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참석합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와 무소속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인위적 단일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성일 쪽 정책위 의장은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자연스러운 단일화나 국민적 요구가 아닌 인위적 단일화 자체는 정치공학적 성격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정책위 의장은 또 강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간 통화 공방과 관련해선 통화 여부를 가지고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출퇴근과 관련해 어느 나라든 대통령이 이동할 때 교통 불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오만한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김 비서실장이 정식 사과를 하지 않으면 해임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진 전 정의당 대표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건에 대해 정의당이 성폭력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입장문을 철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자신의 SNS에 정의당의 이 같은 입장 자체가 피해 호소에 대한 묵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 입장이 나가기 전에 자신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면 지금처럼 많은 가짜 정보가 유통되거나 2차 가해가 만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장정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장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되는 날인데 여야가 이제 광주로 총 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을 대거 이끌고 광주로 내려갔죠?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보수정당 역사상 최초로 당 지도부와 의원들 거의 모두 1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장관 참모 등도 오늘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 특별한 일정 없으면 함께 가자는 윤 대통령의 제안이 있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보수 정권에서 전례가 없던 일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이 100여 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함께 하면서 이 최고의 통합 메시지를 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장 기자가 이제 짚어줬던 것처럼 보수 정권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그 행사 하이라이트는 그 말미에 울려 퍼졌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보수 정권 시절에는 다 함께 노래 부르는 재창 형식이 아닌 합창단의 합창으로만 진행되어 왔는데요. 오늘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이 옆 사람과 손을 맞잡고 힘차게 흔들면서 노래하는 이 사실상 처음으로 진영을 떠나 여야가 함께 재창을 한 건데요. 네. 여기다 윤석열 대통령 기념식 전에는 5.18 유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해집니다. 대선 승리 직후 첫 일성으로 이 국민 통합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 전용기 대신 열차를 타고 내려가 보여준 파격적인 모습, 그리고 수차례 고쳐 썼다는 기념사에 담긴 메시지는 그야말로 국민 통합에 최우선 매진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이 적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기념사에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같은 5.18의 핵심 의제가 빠져 아쉽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의 5.18을 대하는 형식은 높이 사지만 내용 면에서는 부족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런 그 파격적인 5.18 행보가 국회 개헌 논의로도 연결이 될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여야 모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 이건 이제 공통적인 지금 생각이에요. 네, 민주당이 이 5.18을 계기로 국회 헌정특위를 만들어서 5.18 정신을 이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이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한 건데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5.18 정신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개헌을 전반적으로 다루게 되면 권력구조 개편 같은 큰 과제가 등장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기념사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5.18 정신을 헌법 정신 그 자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전반적 개헌 논의가 진행될 국회 헌정특위가 설치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비춰집니다. 네, 그 5월에는 또 그 민주당의 큰 행사가 또 하나 있잖아요.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추도식인데 현재 그 윤 대통령 그 행보로 봐서 바로 이 추모식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지 여부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네요. 네, 오늘 23일 봉하마을에서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열리는데요.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이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 대통령 그 추도식 참석 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이고 또 여러 일정들이 줄줄이 잡혀있기 때문에 불참으로 결정짓고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대신 보내는 것으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추도식에 참석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첫 해에 이 8주기 추도식에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해서 성공한 대통령의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추도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통합행보와는 달리 또 여야 상황을 보면 새 정부 인사 전국 때문에 여야 그 갈등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민주당이 어제 오후 전격 이뤄진 이 한동훈, 김현숙 장관 임명 여기에 발끈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는 건데요. 여야는 모레 이 본회의를 열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한덕수 인준을 거부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부결시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 같은 인사 반대론이 계속되면 새 정부 발목 잡기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물가 비상의 북한 도발 등 이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고 미국 대통령 방안도 있어서 총리 자리가 공석인 데 대한 책임론이 민주당에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인사 전국을 해결해야 할 책무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도 있는 만큼 이 낙마 대상에 남아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이 정치적 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인준안 표결이 오히려 반가울 수 있는데요. 이 한 총리 후보자가 인준되면 윤석열 정부가 이 제대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부결된다면 지방선거에서 이 발목 잡기 공세로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여부에 여야 협치가 달렸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정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5월 1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역대 대통령의 5.18 기념식입니다. 앞서 전해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 오늘 광주 국립 5.18 민주뮤지에서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보수 정권에선 처음으로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을 했는데요. 1997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대통령의 참석과 추모곡 제창 여부 등을 놓고 진영 간의 갈등을 거듭해왔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 가운데 매번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역대 대통령들의 행보는 과연 어땠을까요?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한 대통령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뒤 3년이 지난 2000년에 광주를 찾았습니다. 극심한 진영 논리와 지역 갈등의 희생양이 되었던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과도기적 평가가 끝나고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만큼 참석을 결정했던 것이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매년 기념식에 참석한 유일한 대통령입니다. 노 전 대통령이 기념식에서 악보를 보지 않고 끝까지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모습이 생중계가 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08년 한 차례 기념식에 참석한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후엔 조화만 보냈는데요. 이명박 정부에선 특히 국론 분열을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이 공식 식순에서 제외되고 합창단이 부르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5.18 단체들과 유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취임 첫 해인 2013년 기념식에만 참석하고 이후엔 조화만 보냈고요.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형태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2017년 5월 10일에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에 업무 2호 지시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지시했습니다. 2017년엔 희생자 유족을 안아주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을 비롯해서 2019년과 2020년 총 3차례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년 이념적 논란으로 얼룩졌던 기념식이 올해는 여야 정치권이 총집결한 모습으로 더욱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강조하며 5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밝혔습니다. 모쪼록 올해 기념식을 계기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이념의 갈등이 아닌 통합의 상징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원로 정치인의 정성평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로 정치인이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한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를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박한 점수를 줘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먼저 문 전 의장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첫 국회 시정연설 때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한 점, 그리고 연설 종료 후 야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 점, 또 오늘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함께 참석한 것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면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점수만큼은 100점 만점에 50점, 약재점을 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을 들었습니다. 대통령 50점. 네. 국민 통합을 못하면 국가 경영을 아무리 잘해도, 경제 안보를 아무리 잘해도 결과적으로 빵점이 돼요. 국민 통합 부분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여야가 모처럼 합의한 검수완박, 그거에 대해서 완전히 말 한마디로 여당 원내대표를 거수기로 만들어버리니까 난 그 대목에 대해서 아주 박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거는 국민 통합에서 제일 기본을 무시한 거거든요. 문 전 의장, 여야를 향해선 더 따끔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평가 점수인 50점보다 낮은 40점을 줬는데요. 민주당을 향해선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전략 부재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성비위 문제를, 역시 40점을 준 국민의힘을 향해선 의회주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실의 거수기가 돼선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문 전 의장, 정치인들이라면 꼭 새겨들어야 할 뼈 때리는 현실적인 조언도 전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정치의 길에 들어섰다면 앞으로 정치가를 해야지 정치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테이트먼이라는 게 있고 포리티션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사람은 포리티션이에요.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해요. 그러나 스테이트먼이라고 정치가는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정치 아닙니까? 정치를 하려면 기본은 그거 아닙니까?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치의 기본으로 통합과 협치를 재차 강조하며 최근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빈번히 벌어지고 있는 온갖 편법과 꼼수를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다음 선거만 생각하는 정치꾼이 아닌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가가 되라는 원로 정치인의 조언. 여야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여의도 핵심 이슈를 풀어보는 여의도 정치 외전입니다. 품격 있고 깊이 있는 대담을 보여줄 두 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진풍경을 연출을 했는데요. 먼저 그 전용기 대신에 특별 열차를 타고 광주로 향했고, 또 이번에도 취임사 때처럼 기념사를 직접 퇴고를 했습니다. 통합에 방점을 찍었는데 5.18을 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진정성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잘한 거죠. 지금 국민의힘을 쭉 최근에 관찰을 해보면 두 가지 점에서 큰 한계를 보였습니다. 도저히 정당으로서 극복하기 어려운 거라고 그럴까요? 그 정도. 하나가 이제 광주 문제였고 두 번째가 세월호 문제였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이슈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대부분의 정서와 완전히 거스르는 아주 극소수의 지지자들을 향하는 그리고 역사에 반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광주 문제에 관해서 인식과 태도와 평가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건 계속 가야죠. 한일 관계가 좀 좋아질만 하면 독도 문제나 하여튼 그 과거사 문제 때문에 나빠지고 원위치되듯이 이렇게까지 해놓고 오늘 사실 획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렇게까지 해놓고 만약에 여기서 또 이상한 발언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안 한 것만 못하게 되는
사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했던 것처럼, 오늘 보여준 것처럼 국민의힘이 그렇게 계속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진짜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할 겁니다.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세긴 셉니다. 광주 갑시다 하니까 엄청 많이 갔어요. 국민의힘 거의 뭐 모든 의원들이 다 참석을 했고, 뭐 장관들 다 갔고, 그래서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기념사 내용도 저는 짧아서 좋았고, 지난 취임사에 이어서, 그리고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그 보편적인 가치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가 광주 시민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5월 정신은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제 내용으로 담아내고 실천으로 담아내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리고 5월 정신은 5월 정신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국회에서 또 이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문제가 또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사실 국회로 이제 공이 또 넘어오면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수렁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느냐가 문제긴 좀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5월 광주 정신은 모두가 공유하는, 그 정치인들이 자꾸 그것을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정치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일은 이제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야가 총 집결한 오늘 기념식, 그중에 하이라이트는요, 바로 75초간의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창으로 대통령과 여야가 하나가 된 모습 두 분께서도 처음 보는 장면이실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을까요? 그래요. 이 사실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너무 오랫동안 쓸데없는 논쟁을 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딱 재창을 하니까 무슨 문제가 있나요? 훨씬 좋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 행사이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애국가를 했는데 4절까지 불렀어요. 그리고 끝날 때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다 같이 했단 말이죠. 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국가 행사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괜한 논쟁을 한 겁니다. 정치인들이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악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갈등의 그 대상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5월 민주화 운동, 5월 정신에 우리가 그 본령에 공감을 한다면 얼마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국회에서도 본질적인 것이 아닌 거 가지고 너무 이렇게 싸우지 말자,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네. 그 노래를 뭐 부르네 마네 재창하네 합창하네 그러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10년 동안 시끄러웠거든요. 뭐 합창으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손을 드네 마네 입을 벌렸네 안 벌렸네 하고 말도 안 되는 논쟁들을 했던 그 10년이 생각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한 조건은 갖췄으니까 이제 충분한 조건을 만들어 가야죠. 하여튼 논란이 되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혹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면은 가차 없이 하여튼 엄숙한 징계를 해야 되고, 오늘 빠진 게 이제 5.18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는 약속을 윤석열 후보 당시에 했는데 오늘 연설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진실규명하고 진실규명에 따른 후속 조치, 이 문제도 당선인 시절에 했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뺐는지 자꾸 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빼지 말고 충분한 조건을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 매년 이제 앞으로 재임 기간에 5.18 때 광주를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재창이 이제 매년 울려 퍼지겠네요. 그 노래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불러야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실질적 조치들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중에 민주당이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5.18을 왜곡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런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밤에 홍두깨죠. 네,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김진태 후보도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유감과 사죄의 표시를 했습니다. 대국민 사죄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오늘 사실 이제 대통령은 정말 5월 정신은 모든 국민들이 기려야 될, 또 계승해야 될, 또
또 후손에게 넘겨줘야 될 정치인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마당에 이거를 김진태 의원의 그 과거 발언, 그것도 뭐 김진태 의원이 직접적으로 5.18 정신을 폄훼했다기보다는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런 건데 이 행사를 이제 주최하는데 기여를 했죠. 그래서 그 점인데 김진태 의원을 굳이 언급하는 것은 조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처럼 굉장히 잘한 일에 대해서 좀 깎아내리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제가 2019년에 이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고 제가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차마 거기를 참석할 수는 없었고 제가 또 가면 얼굴이 알려져서 간첩으로 왔구나 뭐 이런 오해를 받을까 봐서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지만원 씨를 초청을 한 세미나를 김진태 의원실 주최로 열었는데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이 그 자리에 차마 오질 못하고 영상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돼서 강원도 경선에서 떨어졌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제 사과를 하고 뭐 어쩌고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사과문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네. 뭐 하여튼 사과는 사실 조건 없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뭐 하여튼 조건이 뭐가 많고 경위 설명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김진태 후보 이 사람이 정신이 조금 아직 바로 서 있지 않구나라는 느낌을 줬거든요. 근데 뭐 지금 후보로 뛰고 있기 때문에 그만두라 그러면은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당에서 하는 얘기는 얘기고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또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도 그 김순례 의원이라는 분이 굉장히 세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뭐 추종적인 멘트를 하는 사람들을 앞으로 혹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관건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가차 없이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네네.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니까요. 그 네네. 약속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부 단속을 앞으로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그 광주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만 여의도에는 여야 대치 전선이 뚜렷하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윤 비서관의 해명이 야당의 화를 키운 모습입니다. 보실까요?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국민들에게 성취가 되고 그다음에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제 생일이었고요. 그래서 직원들 한 10여 명 남짓이 될 건데요. 그때 소위 말하는 생일복이라든가를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걸 보니까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초콜릿 케이크인가 얼굴에 케이크 기본복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보려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네, 본인이 이제 생일빵, 일명 그 생일빵이라는 거를 당해서 화가 나서 한 그런 일련의 뭐 그 언급과 뭐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그 변명을 했는데 오히려 그 스스로 기름을 부었다는 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이제 강력하게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선을 긋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분의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대개 이 성비리 문제가 터져 나오면은 3, 4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해야 되는데 먼저 사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퇴하고 그 다음에 사법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 처리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분이 사과 비슷하게 하는 게 뭐가 주저리 길고 조건이 많아요. 네. 이게 좀 일단은 사과의 워딩 자체가 이게 사과인가? 사과 아닌가? 사과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요, 지금 이분이 21살 때부터 검찰의 시보가 돼가지고 사고를 쳤을 때는 10몇 년이 지났고 또 한 20몇 년이 지났을 때니까 이 상습범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중간에는 시집을 여러 번 내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시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산문으로 그렇게 써놔도 이건 거의 이건 뭔가 하여튼 비리입니다. 그 시 자체가 비리인데
이렇게 몇십 년 동안 했으면은요, 아무리 최측근이라 하더라도 사퇴해야 됩니다. 이건 사과와 사퇴 그리고 사법 처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사과하는 내용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설명이 좀 길었고 불쾌 또 불편했다면 사과드린다라는 그런 조건을 좀 단 사과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통령실 비서관을 못할 정도인가? 일단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과거 탁 비서관은 저보다 더한 글도 막 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임기가 아닙니다만 아무튼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꼭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역시 사과의 그 형식 자체는 마음에 들진 않네요. 근데 역시 어떤 일에 대해서 사과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공직자로서는 앞으로 굉장히 그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네, 여야 대체가 가팔라진 이후엔 윤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도 자리하고 있는 듯한데요. 한동훈 법무부가 출범하자마자 합동수사단이 하루 만에 부활됐습니다. 여기에 어떤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연한 결과다 생각합니다.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명됐을 때 많은 반대가 있었어요. 내부적인 반대도 있었고, 야 이거 측근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 지명하는 것은 좀 정말 과하다. 그런 그 따가운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지율이라 그럴까? 여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인가요? 청문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글 올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검찰 개혁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지금 밝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그 국무위원 후보들은 좀 조용했죠. 임명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조용했고. 하지만 진짜 검찰 개혁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검찰을 두려워하는 자는 죄 지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증권범죄 합수부단을 바로 이제 발족을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죠. 검찰은 지금 이제 부패와 경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4달 정도는 검찰이 수사권이 있습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검찰이 확실하게 권력형 범죄를 좀 수사를 제대로 하라라고 하는 국민적인 여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장관으로서 아마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우려도 있지만은 한동훈 법무장관 여태까지 이제 그 비판도 받았지만은 앞으로 능력을 보여줄 때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저는 모르겠어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유명인이 이미 됐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그 매력을 능력으로 바꿀 때다.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그동안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그렇고 문정부에서 잘못했던 일들을 바로잡는 게 우선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합동수사단을 또 만든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잘해주기를 기대하죠. 네네. 이 한 장관은 사실 소년 등과해가지고요. 법무연수원에서도 검찰 임용자 중에서 뭐 거의 수석을 했다고 돼 있어요. 정확한 등수는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리고 초임이 서울지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좋은 자리, 노른 자리를 놓치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면에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그리고 술도 먹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일만 뭐 그냥 죽도록 끝장나도록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에 있어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이제 이번에 청문회와 이 취임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사안을 아주 쉬운 단어와 논리로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것도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방송에 적합한 인물이다라는 능력이 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얘기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들한테 지금 깊은 영향과 좋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합수단을
바로 즉각 부활시킨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검찰이나 경찰의 존재 이유가 이것이 국가의 중요 기능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국민들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 뭐 폭력과 강도나 뭐 살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기나 특히 다중의 피해를 주는 화이트 칼라 범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잘 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과연 한 장관이 그러면 꼭 장관을 했어야 되느냐. 협치를 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한 장관이 이런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는 장관이 아니라 여러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야당 너네들 봐라 하는 식으로 탁 장관으로 한 거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이나 앞으로의 어떤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 삼지 않는데 그런 정치적 배경 이것은 좀 매우 섭섭하고 좋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부결 분위기가 아직도 이제 좀 더 우세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20일이니까 아직 오늘이 이제 다 지나갔다고 보고 하루 반 정도 시간이 있죠. 그 동안에 기류가 어떻게 될지 지금 짐작이 잘 안 되는데 논의를 하다가 보면 또 강한 목소리가 더 세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설득이 가능하면은 뭐 한덕수 총리하고 한 장관하고는 분리하자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복지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느냐, 임명 강행을 하느냐 여기와도 이제 좀 연계가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그 얘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정인데 두 한씨는 되게 이제 비슷한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등가성이 있는데 정 장관은 사실은 국민들이 버린 카드거든요. 근데 이걸 버린 카드가 아니라고 지금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써볼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기도는 쓰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건 등가성을 가질 수가 없는 카드입니다. 임명 강행 그러면은 가능성이 없다고 보신 건가요? 만약에 정 장관을 임명을 강행하면 뭐 야당으로서 선택지가 좁아지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은 부결 가능성 한 정에서 이렇게 가면은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 동의해주자, 임명 동의해주자라는 소리가 잦아질 수밖에 없죠. 만약 의원님께서 그 투표권이 있으시다면 저도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야, 정 장관을 밀어붙여? 뭐 이렇게 되면 야, 이건 한덕수 총리를 가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다가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등가성을 저는 갖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어쨌든 임명 강행일 경우는 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임명 강행을 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정 장관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사퇴하든지 임명을 취소하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도 정 장관 카드를 계속 가져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근데 이제 제가 좀 눈여겨보는 거는 민주당이 혹시라도 뭐 어떠한 경우든 간에 한덕수 총리 후보 만약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그건 또 문제가 심각해진다 생각합니다. 이 인사 문제를 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하는 문제를 가지고 당론으로 채택한다면은 그 내부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총리를 그냥 인준하자라는 목소리도 분명히 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발목 잡으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그거는 민주당에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근데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호영 카드를 계속 가져가면서 한덕수 총리 인준까지 바란다 했을 때는 설득력이 좀 떨어지니까 아마 그 카드를 버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네네. 이제 마지막 질문은 김 의원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인데요. 네. 경기지사 선거 박빙의 승부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 무소속 강용석 후보가 지금 변수입니다. 현재 5%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 또 김은혜 후보도 한 표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단일화 어떤 입장이십니까? 단일화 되면이야 저는 뭐 전체적으로 김은혜 후보 아무튼 국민의힘 승리에 도움이 된다고는 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사실 강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 걸로 좀 보여요. 처음에 5%였다가 뭐 오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뭐 3%대도 있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지금 이제 김동연, 김은혜 두 후보가 박빙의 상황이다 보니까 뭐 아쉽죠. 단 1%라도. 그래서 이제 단일화를 하면 좋은데 시간이 갈수록 글쎄요. 이게 자존심 싸움으로 가면은 단일화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결국 만에 하나, 정말 만에 하나 국민의힘 후보가 본선에서 지게 되면은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래서 그 책임론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용석 후보도 굉장히 부담이 지금 많을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 외전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은? 이 문제는 하나 좀 해봐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문제와 관련,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지금 단일화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꾸 강용석 후보가 떨어지는 이유는 결국은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강용석은 카드로서 지지를 하고 싶은 후보로서의 효용성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용석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이 조금씩 감소될 것 같고요. 어차피 단일화를 하게 되면 플러스 표도 있지만 마이너스 표도 있고 이 선거라는 것은 산수로 계산할 수는 없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일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필요성과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정치외전, 오늘은 여야 정치권이 총집결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그리고 새 정부 초대 내각에 대한 여야의 셈법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내일은 한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